언제 문제가 되냐면 팔 때 문제가 돼요. 아들과 딸이 팔 때 성격이 안 맞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이제 부동산 끝났다. 다른 한쪽은 무슨 말이냐, 이제 시작이다. 네. 그러면서 싸웁니다. 안녕하세요. 고미안TV의 고미안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사회생활 하면서 학교 선배님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제 동아리 선배님이시잖아요. 경영학과 그 동아리 선배님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항상 뭐 세무적인 조언을 많이 얻는 분인데요.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이 대표님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간단하게 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박입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하고 법인 대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계속 투자하고 부동산 세금 관련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는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이걸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부동산 전문, 이런 부동산과 세금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신 거예요? 일단은 14년도에 내가 내 집 마련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고 변수도 워낙 많고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부동산 그리고 이제 등기 권리증 약간 눈에 보이는 요즘 말로 ESTJ 현물 보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세금이 걸리는 거예요.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그때는 좀 주택수를 많이 늘리는 게 좀 트렌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유세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나중에 양도세도 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이제 관련 내용을 하면서 이제 제가 과거에 세무사는 아니지만 공부는 끝까지 최종까지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블로그에 조금 이렇게 풀어 썼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해 주시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씩 하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게 이제 부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의 본업 월급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렸다가 이제 2019년 5월 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유튜브 활동하면서 이렇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최근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시지가 올린다든지 좀 세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잖아요.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두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약간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영악하다는 단어가 좀 떠오르고 영리하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두 번째는 더 세게 올 것 같다. 세 번째는 한 번에 올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가 다 알고 있죠. 네, 집값 상승. 안 잡혔잖아요. 네. 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티가 나지 않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좀 더 세게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27 대출 규제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뭐 한 50 정도다. 그러면은 정부가 과거에는 한 60, 70을 했는데 이번엔 80, 90까지 갑니다. 한 두 수를 앞서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기나 바둑 둘 때 몇 수를 앞선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97 공급대책 보면은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정보는 빨라졌는데 안타까운 게 깊숙이 안 봐요, 사람들이. 그 공급대책이라든지 그런 거 나오면은 저는 항상 보도자료 원문을 보는데 원문 하나하나에 이제 문구 같은 거 보면 행간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왜 제가 더 세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냐면은 앞으로 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투기, 투과, 조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투기 지역은 이미 유명무실을 하고 나머지 투과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세금 관련된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빼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사유재산 침해 여지가 많아요. 이게 지금 이제 이번 공급대책 같은데 보고서 같은 걸 보면은 지자체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 단계인 중앙정부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이제 관련된 내용을 개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개정한 게 아니라 뭔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97 대책 나오기 전에 상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 토호제로 간다. 조정대상 지역 문재인 정부 때 해보니까 규제 지역 풍선 요건만 불어서 실패했다는 거지. 토호제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선제적으로 받겠다. 그래서 다 허락받게 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규제가 어마무시했고 엄청났죠. 또 지금 양도세가 내년까지는 유예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가로서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세금 규제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완화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100으로 가정을 한다면 저는 지금 봤을 때 80이나 85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 절반 정도 완화한 걸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는 그대로고요. 그리고 보유세만 조금 약간 완화가 됐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5월 10일 되면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내년 5월 10일 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고 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이 중과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강남, 상고, 용산만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네. 이걸 갑자기 서울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확대를 하면 그냥 곧바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조정대상 지역은 어떻게 지정을 하냐? 국토부에서 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냥 회의하고 발표하면 끝나버려요. 놀라운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 회의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정부에서 그냥 지정하면 당장 내일부터 될 수 있는 네.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취득세, 양도세가 이제 굉장히 내려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유세만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보유세마저 좀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보유세를 올리는 거에 있어서 네. 종부세 폐지라는 말도 가끔 하시는데 네. 실제 그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폐지가 세금을 완화하는 폐지가 아니고 네. 재산세와 종부세를 없애고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국토보유세라고 들어봤죠. 아마 그게 실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네. 다주택으로 2주택, 3주택을 서울에 네, 네. 아파트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분들의 이제 고민이 내년에 그 중과세가 다시 시효되기 전에 네. 그 정리를 해야 되냐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절세 측면에서의 퇴로 전략이 있을까요? 진짜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네. 이제 물론 이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네. 핵심이 뭐냐면 남주기 아까운 물건이다 그러면 증여하셔야 됩니다. 대포 디포화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네. 상담했던 사례인데 평당 1억 정도니까 45평짜리가 45억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부였는데 한 50억 정도 되면 팔자. 어떤 분은 아니다 이거 증여해야 된다. 그러면 참고로 증여했을 때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 거의 한 20억 정도 넘게 나와요. 한 그렇죠. 20억, 1, 2억 정도. 네. 자,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세를 뭐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은 되는 거니까 저라도 증여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연하죠. 45억짜리를 새로 마련한다는 게 거의 맞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문의 주신 분도 여성분께서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 자, 계산을 해보면 45억에 내가 팔아요. 일단 비과세는 안 됐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 양도세를 내고 나면 한 30몇 억으로 줍니다. 네. 그걸 다시 현금 증여하잖아요. 네. 현금 한 25억 정도 떨어져요. 이게 45억짜리가 25억 정도로 절반 가까이 내려가 버려요. 네. 그러면은 25억을 가지고 같은 물건 45억짜리 살 때 20억 대출을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근데 대출이 지금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걸 내가 현물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냐? 네. 개포니까 아파트니까 토호제잖아요. 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아. 토호제인 경우에는 매매를 하면 곧바로 전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매매라는 거는 자녀하고 매매에 있어서는 첫 번째 적과 양수도 네. 특수관계자니까 네. 곧바로 전입해야 됩니다. 아. 힘들겠죠? 두 번째 부담부증여. 네. 세를 끼고 증여해요. 그러면 세를 낀 이 채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매매로 봐요. 그래서 전입해야 돼요. 그래서 부담부증여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바로 전입해야 돼요. 부담부증여와 일반 저가양수도 매매 거래는 토지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전입해야 된다. 네. 그럼 남은 게 증여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증여를 하면 자녀가 먼저 증여취득세를 냅니다. 45억에 한 13% 내야 돼요. 한 5억, 6억 정도 돼요. 그걸 참고 내요, 일단. 그리고 시세가, 전세 시세가 한 22억 정도 하거든요. 네. 곧바로 전세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 돈으로 증여취득세하고 증여세가 한 17억, 18억 정도 나오는데 둘 다 충당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당장 들어가 못 살죠. 네. 그렇지만 나는 그 물건을 결론적으로는 내 돈 거의 안 들어가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10억, 20억, 30억 계산 다 해봤어요. 어지간하면 다 돼요. 자식에게 집을 좀 사주고 싶다. 네. 근데 현금으로 줘버리면 그 증여세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지 좀 절세하면서 내 집 마련을 도와줄 수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 상담했던 사례 몇 가지 네.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집을 사요, 그냥. 본인이 집이 한두 채가 있는데, 네. 여차하면 취득세 8% 정도 내고, 서울에 지금 비조정을 하나 사는 거예요. 지금 서울 지금 비조정에서 마포, 강동 이런 거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네. 하나 사요. 자, 그리고 이걸 적당히 가지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 있죠? 네. 증여해버려요. 그러면 자녀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가져갑니다. 얼마 동안 한 10년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한테 이런 집을 하나 해줘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이제 결혼할 때 되겠죠. 그때 세대분 내면서 비과세 받아버려요. 자, 그러면 돈이 꽤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걸 팔 때 이제 한 가지 요령이 있는데 내가 10년 동안 가져갔을 때 전세가 중간에 오를 수 있잖아요. 네. 재계약할 때 올리지 말라고 해요, 제가. 5%씩 오르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만약에 10억인데 전세 보증금이 5억이에요. 2년 지나서 1억이 올랐다고 해봐요. 제가 임대차에서 이제 불안해질 거라고 했잖아요. 네. 6억을 내가 올려서 1억을 받아서 활용하면 좋은데 마땅히 쓸 데도 없고 좀 나중에 어차피 돌려줘야 될 채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5억에 30, 5억에 40 반전세 바꿔버려요. 월세 나오죠. 그리고 자녀가 결혼 아직 안 했죠. 그러면 월세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자기 것만 체크하기 때문에 1주택 월세 비과세입니다. 아. 세금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결혼할 때 됐죠. 네. 배우자랑 본인이랑 합칩니다. 그래서 좋은 거 하나 사서 갈아타게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방법으로 증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자식이 2명 있는 거야. 아들하고 네. 딸. 그러면 이제 남녀 평등이고 둘 다 똑같이 예쁜 자식이니까 A 아파트를 주면서 5대5로 줍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일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언제 문제가 되냐면 팔 때 문제가 돼요. 아들과 딸이 팔 때 성격이 안 맞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이제 부동산 끝났다. 다른 한쪽은 무슨 말이냐 이제 시작이다. 네. 그러면서 싸웁니다. 그럼 집 한 채만 있는 분들은 네. 자녀가 둘이다. 어떻게 증여를? 저는 냉정하게 네. 한 명한테 몰아주고 다른 한 명한테는 차라리 다른 거 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감정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수강생들한테 뭘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은 세금만 놓고 공부하는 건 하수다. 그리고 투자 가치까지 봐야 중수고 가정의 행복까지 봐야 고수가. 물론 이제 또 따로따로 줄 때도 좀 비슷하게 줘야 되고 이제 그걸 되게 이게 좀 기술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은 뭔가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대화가 핵심이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정말 그 가정의 행복이 뭐 돈보다 그럼요. 우선하죠. 돈이 네. 우선할 수 그럼요. 없죠. 대표님, 지금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됐는데 내년 5월 10일에는 네. 이제 이게 재개될 거다라는 네. 예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은 증여를 해야 될까요? 매매를 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 좋은 거는 증여, 조금 이제 투자 가치가 낮은 거는 매각 정도로 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뭘 봐야 되냐면은 현재 조정 대상 지역 강남, 성구, 용산 있잖아요. 네. 그 옆에 있는 마포, 강동, 동작, 성동, 여의도 요 정도는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마포에 2채를 갖고 있었어요. 나는 비조정이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넉놓고 있다가 갑자기 조정 묶여버리고 5월 10일 날부터 시행돼 버리면은 매도할 타이밍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은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그런 대처를 못했다. 중과가 시행돼 버린다. 네. 그러면 내가 정말 중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A하고 B가 있어요. 네. 그런데 A하고 B가 있는데 B를 사고 3년 안에 A를 팔면 일시부터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때 비과세가 되면서 얘가 중과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던 주택이 있다. 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는데 요건들을 내가 다 갖췄다. 네. 그러면 얘는 언제 팔아도 중과가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3개가 있는데 얘도 중과 배제, 얘도 중과 배제, 그리고 얘가 남은 거예요. 얘가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원래는 중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과 배제 제외하고 남은 거 하나 있으면 또 중과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그냥 뭔가 방법이 있다. 네. 그래서 팔기 전에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십시오. 의외로 매도할 때 순서만 잘 지키고 전략 잘 세우면은 중과 다 피할 수도 있어요. 서울 전체가 만약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네. 여러 가지 세금이 좀 상향 조정되면 네. 집값이 잡힐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그 결과를 봤었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투자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정책에 맞설 필요 없고 정책에 순응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수급으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번에 97 공급 대책에서 이제 135만 호를 향후 5년 내에 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사실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문제는 그게 착공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게 착공을 하면 실제 공급이 되는 거는 뭐 빠르면 29년 아니면 30년, 4에서 5년 정도 이제 지나야 될 거예요. 네. 그게 정말 계획대로 잘 되면 분명히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좀 정부 관계자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저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될 거냐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2번째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서울 도심의 중심지의 공급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건 사실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때까지 안 기다려요.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센 규제가 2018년 9.13 대책이었는데 그거 효과를 대략 한 5에서 6개월 정도 봅니다. 627 대출 규제도 사실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지금 한 3개월 좀 안 됐잖아요. 기억 잘 안 날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 공급이 제대로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이제 정부가 바라는 바겠죠. 네. 근데 사람의 욕망이 6개월도 지금 길다고 하는데 6, 7, 8, 9, 한 3, 4년 정도를 기다리겠냐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도 고소득자 연봉자도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네. 특히 이제 젊은 분들도 사업으로 정말 돈 많이
많이 버신 분들은 소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럼 계속 고가주택을 사면서 소위 말하는 속칭 천장을 뚫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밑에 있는 주택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고가주택만을 타겟으로 해서 뭔가 정책이 나오면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우려가 좀 된다.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 네네. 이런 세제에 대해서 글로벌 트렌드하고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외국 대비 좀 약간 작다. 부담이 좀 적다. 그런데 이제 취득세하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상속 증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지금 우리가 높은 편이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제 금액만 해도 몇백 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좀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거기에서 좀 많이 좀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하고 물론 똑같을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제 금액이라고 있잖아요. 흔히 아는 뭐 증여를 한다 그러면 미성년자 2천만 원, 성년자면 5천만 원, 뭐 부부간 6억 하는데 이게 벌써 20 몇 년간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소한 좀 해야 되지 않냐. 네. 우리가 꼭 OECD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반발로 어떤 이민이라든지 투자 이민 이런 것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표님이 더 전문 영역인데 2019년도 그러니까 한창 그때 문재인 정부 규제가 심했을 때였잖아요. 그때 이민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깜짝 놀라고 아니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었는데 지금 25년도 6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냥 되게 노멀하게 나와요, 이야기가. 두바이도 나오고 싱가포르도 나오고 뭐 금액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점점 대중화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기겠죠. 한국과 외국 국적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 활동을 막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과세 이슈가 되게 나오겠구나 생각합니다. 대표님, 여기 네. 신간이 나왔어요. 따끈따끈한. 네네. 이 책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타겟은 이제 내재마를 하시는 분들, 부동산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네. 일단 입지, 대출,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조금 네. 넣어놨고, 사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뭐 100페이지씩 넣어서 그냥 붙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의 백면은 뒤에 있는 사례예요. 종합 사례.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종합예술로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이렇게 돌려깎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넣었고, 네. 근데 그 사례는 이제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가지 정도 넣어놨으니까 이제 저희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책,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특강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강 같은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검색창에서 뭐 입대세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저희 사이트가 나오고 네.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 나올 거예요. 사이트 이름이 입대세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입지, 대출, 세금. 세금의 입대세. 네, 그거 한번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하고 유튜브 나올 테니까 게시물이라든지 공지글 하는 거 보셔서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어떻게 하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네. 저는 처음에 경매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가격 프라이스가 있고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가치 밸류가 있잖아요. 네. 프라이스와 밸류가 이제 보통은 연동되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차익거래 아비트리지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은 그게 너무 빠르니까 붙어버리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가거나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 개미들도 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개인이 네. 기관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주식 코인보다는 물론 이기는 개미도 있지만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훨씬 더 좋지 않냐. 그래서 이 부동산이 주는 밸류가 뭐 10억인데 네. 갑자기 프라이스 가격이 9억으로 떨어졌다. 네. 그럼 1억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보고 난 들어가는 게 투자의 본질이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삶의 질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메시지가 있을까요? 투자를 왜 하는지 그걸 안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맞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도 있고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고 상대방 하다 보니 협상도 해야 되고 뭐 별별 희한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냐 네.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본인의 건강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족의 행복이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돼야 가족들한테 내가 서포트를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19년 5월달에 그만둘 때 제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애가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1학년 때 내가 얘를 등원시키겠다. 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실컷 제가 등원 다 해줬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와이프한테 정말 평생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하나 졌죠. 세무사 시험 도전했을 때 공부해라.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물론 이제 2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떨어졌지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엄청 도움을 받고 많이 잃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본질적으로 왜 내가 세무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실제 사례인데 직장 동료 부모님이 양도차익 10억 중에서 무려 7억을 세금으로 낸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너무 화가 났는데 더 화가 난 거는 1시간만 조치를 했으면 비과세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 나는 세무사는 아니지만 비록 나라도 이렇게 떠들고 해야겠다. 유튜브에다가 그걸 보고 한 명이라도 구제가 된다면 네.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 장시간 세금부터 투자에 대한 철학까지도 좋은 이야기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이제 우리가 학연으로 맺어진 사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편하게 생각해서 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미연TV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